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팟캐스트 오다방, 격전 오픈 팟캐스트 오다방이 벌써 51번째를 맞았습니다. 네, 게스트가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국도 특별하고 게스트도 특별합니다.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배성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학자시고 한신대학교에서 활동하시고요. 교수 노동조합 또 학술단체협의 학단협에서도 활동하시고 예. 아주 맹렬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바를 글로, 말로 또 여러 가지 실천 활동으로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배성인 교수님 모시게 된 까닭은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씨가 국회를 방문해서 뭐 총리를 추천해달라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시국 상황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서 그 가장 걸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신대에 있는 배성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궁금한 거는요. 그 토요일 날 집회 5일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 나가셨었나요? 예, 나갔습니다. 그거 어떠셨어요? 소감이요? 뭐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도 많이 왔죠. 예. 예상보다 많이 온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 단연간의 집회 참석 경험으로 보면 정말 2008년 촛불 때 가장 많았던 것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 않았다인 것 같고요. 네. 요번 주 12일에 열리는 집회는 뭐 그거보다 클 것 같다 이런 예상들 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40만 이상 오지 않을까. 광화문에 30-40만이면 세종대왕 동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숭례문 앞까지 가야 한 30-40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종로까지 아마 쭉 깔지 않을까. 옆으로 그렇죠. 네. 한 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가면 그렇죠. 그럼 100만도 뭐 사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까닭은 뭔가요, 선생님? 제 큰 이유는 이제 대중들의 분노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왔다. 단순하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노만으로 또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분노 중에 뭐 다 크고 무겁고 하지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정말 분노했잖아요. 그 생때 같은 우리 자식들의 목숨도 이게 못 살린 건지 안 살린 건지 이런 상황인데 그때 시민들의 분노가 컸죠. 좌절도. 그렇지만 그렇게 길거리로 나오고 하는 거 그때도 집회는 있었는데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 10,000단위 집회였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 대한 실망이 컸죠. 이제 국가라는 건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네. 이제 국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분노를 갖고 있다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외부로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라는 것이 요즘에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동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게 아마 나름대로 공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분노와 시민들의 행동하겠다는 의식이 결합돼서 대규모 집회로 나타났다. 뭐 공자님이 무슨 뭐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네, 전에 들었는데 선생님 지금 사태를 어떻게 이름 붙이세요? 야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런 표현을 쓰고요. JTBC나 뭐 한겨레 경향도 약간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또 주류 언론들은 그냥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치학자로 또 특별히 실천적 연구자로서 지금 사태를 한번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어요? 성격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장병 하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에다가 이제 초점 맞추게 되면은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직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농단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맞고요. 사실 박근혜가 사실 국정을 갖다가 사실 농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좋지만은 이제 박근혜 게이트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더 정확히 뜻을 드러내려면 최순실의 농단보다는 박근혜의 농단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네. 이건 박근혜 게이트다. 네. 하여튼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넓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이 사태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주술적 예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있었다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 옛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은 근대 이후에는 설마 했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팩트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단순한 뭐 이렇게 부정부패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부정부패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화폐, 돈과 권력이 항상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권력이 있어야지 이제 돈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돈이 있으면 권력으로 탐합이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딱 하나 정리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등장한 시점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뭐 국가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다가 맞이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하여튼 나라를 뭐 주권 개념이든 하여튼 민주주의든 재구성하고 하여튼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박근혜 게이트 같은 일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번 사태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지만은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소지는 많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번 사태에서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변화는 지금 불거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모색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뭐 친박계는 대통령 뭐 보임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비박계가 김무성 씨가 뭐 거국 중립 내각 대통령 탈당까지 얘기한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대체로 거국 중립 내각인 것 같고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씨 등이 하야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보시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해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퇴진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퇴진을 하고 안 하고는 뭐 다른 문제 같고요. 네.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거는 대중들의 집단 행동이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 게 지난 5일날 이제 집회였고요. 12일 날이 가장 큰 이제 고비를 맞이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퇴진 이후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법이 다 다른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거는 제도적인 변화만을 갖다 모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 정치권이 그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아마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박근혜 퇴진. 네. 그 다음에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럼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제도는 일단 불가피하죠. 근데 이게 뭐 대통령제냐, 뭐 그거 중립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는 아마 일정 정도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해서 변화를 꾀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야당이 주도하는 내용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맞지 않으면은 야당도 거센 그런 저항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식이라는 게 특히 정치인들의 의식이 저도 인권운동 하면서 선생님도 그런 말 주변에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로망 같은 건가 봐요. 이렇게 뭘
뭘 잘하거나 제가 잘한 건 없지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주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정치로 자기 삶을 보상받고 그래서 진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치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자기과시랄까 또 일종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특히 지역구 관리 이런 거 되게 힘들다는데 낯술 많이 먹고 다녀야 되고요. 그런데도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봉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들은 봉사라는 개념이 없죠. 오로지 가지고 있는 특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권을 내놓지 않으면 봉사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의식이라는 건 두 가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도 하고 이 두 가지가 화학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의식을 바꿀 수가 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운동이라는 게 정치 운동을 갖다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정치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권력을 갖다 향유하고 싶은 욕망밖에 없더라.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숫자도 적은 데다가 너무 많은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다 사실 내려놓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성인 선생님이 방금 숫자가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겁니까? 숫자가 적은 만큼 권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법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늘린 만큼 특권을 줄이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구를 저는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를 없애면 비례대표요? 네. 전국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의 비례대표로 가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를테면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뭐 또 무슨 노동당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지역, 광역입니까? 이를테면? 그렇죠. 그럼 전라도의 새누리당, 전라도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비례대표로 해서 네. 그것만으로 국회의원을 채운다? 그거 하고 이제 하나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네.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기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한 명, 두 명 들어가서는 정치 못 바꾸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10명 들어갔을 때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2004년이었습니다. 예. 네. 10명 갔다는 택도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뭐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는 그냥 뭐 동호회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명이 돼야지만이 원내 교섭단체라는 네네. 자격이 부여되는 네. 것처럼 그러한 제한들을 깨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정의당이 5명밖에 없다 보니까 네. 존재감이 없어요. 네.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네네. 특히 또 하나는 지역구가 핵심인데 자꾸 지역구를 갖다가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지역주의라든가 지역 감정을 갖다가 계속 호소하고 유발해가지고 그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더라.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역구를 없애는데 대신에 지역에서의 비례대표를 갖다가 사실은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개념의 지역구는 없애되 그렇다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전라도의 숙제, 경상도의 숙제, 뭐 수도권의 숙제는 따로 있을 테니까 네. 광역 단위로 그렇게 의원들을 뽑으면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다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네덜란드 네. 이런 나라가 이제 지역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역구에다가 정당 명부직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도 일각에서는 이제 독일식을 자꾸 주장하는데 네. 과연 우리한테 그게 맞는가를 갖다가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네. 지역구를 잔존시키게 되면은 여전히 지역 감정은 제가 볼 때는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비례를 확대하거나 또 뭐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거나 어떻든 전면화하거나 이런 거는 헌법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개헌 네. 작업은 아니고. 그렇죠. 선거법을 고치면 되는데 만약 하여튼 국회에서요. 그럴 리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배성인 선생님한테 그 책임을 맡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짜달라 이걸. 우리가 진짜
이제 국민에게 심판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해보겠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 그렇게 짠다면 어떻게 짜시겠어요? 한국적 민주주의, 박정희가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세비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세비를 저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니까 봉사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활동비만 줘야 되는데 세비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얼마 정도 주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게 되니까 대부분이 다 부유층들이 많더라고 사실은요. 있고 일부 빼고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200 안팎으로 한 달에 200. 한 생활임금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좀 가난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게 직업인 분, 진보정당에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청년 국회의원이 생긴다거나, 녹색당 의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임금 정책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람마다 그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식구가 다르잖아요, 사실요. 숫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렇죠. 필요로 하는 돈의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개인이 필요만큼 전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걸 어떻게 제도로서 실현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책정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공간, 그다음에 뭐 기능 이런 것도 고려하면은 충분히 세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아니 저는 선생님 말씀 듣고 처음에 드는 일감으로는 황당하다였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성경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수가 그 뭐든 사람들이 그렇죠. 아침에 오고 누가 점심 때 오고 거의 저녁에 해질 무렵에 왔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있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사람도 가장일 거고 또 식솔도 먹여야 되고 노동 시간에 따라서 다른 임금을 주는 게 우리에겐 상식이지만 그게 인간적으로 맞냐? 그게 우리가 운영해야 될 국가 시스템으로 맞냐 하는 건 의문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거는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일정 정도 책정을 할 수 있더라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빈곤층들,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필요만큼의 세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어마어마한 또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보니까요. 데리고 들어와서 취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거는 그 정당을 대표해서 사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건데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대표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특권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갖다가 다 폐지하는 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특권 폐지, 뭐 세비 문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좀 정돈해 나가면 단박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권한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정말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회 개혁이 있고요. 또요. 그러니까 국회는 한 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는 중앙이 있고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그냥 한데 세비 때문에 사실 욕심을 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 이런 문제에서의 그 접근도 많은 것 같아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거는 결국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그 입법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력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횡포가 드러나는 거는 입법에 대한 과도한 접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사회가 299명, 300명 정도가 국회의원 숫자인데 희소성 때문에 그들이 자꾸 그런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양식에도 저는 문제가 심각해요. 의사들 보게 되면 의사들이 권력 때문에 70, 80 어르신들이 하얀 까만 옷을 입은 의사 앞에 가면은 90도 배꼽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환자로 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의사가 배꼽 인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젊은 뭐 레지던트든지 간에 맞아요. 꼭 우병우 같아요. 네, 네. 건방져가지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네, 거만하게 네, 인사한다는 거죠. 바지 주머니에 손 꽂고 있고. 예, 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의사들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한번 이제 많은 사람이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네 의사들이 가운을 벗었다고. 네. 가봤더니 벗은 게 아니라 분홍색 가운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실은요. 근데 그런 면들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상에서 나타나는 양식들이 아주 형편없죠. 이럴 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어느 병원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작은 중도 병원이라서 그런 거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것이 이제 한 축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여튼 국회의원 정원을 늘린다면 300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로 늘리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한 5, 6배 정도 해도 5, 6배. 괜찮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못 줄이겠다 그러면은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더 분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할당되는 액수가 줄어들 테니까. 네, 그렇겠네요. 지금 국회에 투입되는 예산을 그대로 둬도 정수가 2배로 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뭐 대충 퉁치면 반밖에 안 될 테니까 특권 내려놓기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겁니다. 대통령이 보여주는 국정 파탄, 난맥상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해법을 찾는 건데 일단 우리 배성인 교수님께서는 국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권력의 핵심,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 중에 권력, 대통령 권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대통령제라는 게 문제여서 생긴 건 아니다. 그렇죠. 네네. 여러 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많이 하죠. 네. 또 효율적인 나라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행태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뽑는 방식이 있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뭐 결선 투표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영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시행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선거 공영제를 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요. 네. 그다음에 재정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네네네. 그것을 사실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정의 또 권한을 갖다가 대폭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 제도가 있지만은 실제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 제도는 제대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역에 가면은 뭐 어려운 얘기지만은 풀뿌리 보수주의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와 풀뿌리 보수주의. 네, 맞습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책이 안 되는 건 풀뿌리 보수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마을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을 어귀에 뭐가 있냐면 빨간색 그런 가건물이 있습니다. 뭐 해병대 전후에 이런 게. 네. 아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네. 한국 사회가 점점 자꾸 이 군사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병영 문화가. 맞아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저는 포병 출신인데 포병 전후에 이런 건 없는데 해병대 전후에는 꼭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풍토병 같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풍토병. 그러니까 소집단, 애국심, 소집단 이기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은 80년대에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향후회, 동창회, 동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는데 옛날보다는 좀 덜한 편이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떤 집단에 소속이 돼 있어야지만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래서 안도하고. 근데 지금 대학생들도 제가 가끔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 입학할 때 3월, 4월이나 막 약간 예체능과들이 특히 심한 것 같긴 한데 저 멀리서 막 달려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 인사하고 뭐 여학생들은 치마 못 입게 하고 뭐 이런 엽기적인 학교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겠죠. 그렇죠. 조직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네. 그것을 또 하나의 전통이라고 굉장히 어떤 긍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아직도 많거든요. 네네네. 제가 저희 학교 이제 예체능 학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네네.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전통입니다. 그게 무슨 그런 전통이 어딨니? 네. 그럼 군기가 안 잡힙니다. 군기? 야, 지금 21세기 군기라는 말 왜 하냐, 지금. 군기는 군대에서 잡는 거죠. 네. 혹시 필요하다면.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게다가 이제 제가 정치권 얘기 드는 경우 예를 드는 거는
그런 풍토병이 너무 많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급증, 그죠? 그다음 후딱후딱 이데올로기, 네. 뭐 간추린 전과, 또 요점과 급소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정치 집단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들이 그런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거든요, 문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려면은 사실은 이번 기회에 판을 완전히 바꾸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수대교 붕괴하고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네. 이런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사실은요. 자꾸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결과 중심에 업적 중심에 지금 성과 퇴출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지 저는 사회 문화도 바뀐다. 사회 문화가 바뀌면은 시민들 의식도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서 사실 그냥 과정을 다 봐서 그렇긴 한데 조금 한 발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신 교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4대강 사업 같은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하든 안 하든 네. 논쟁적이고 네. 근데 임기 내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산 투입하고 후삭 하고 그냥 뭐 공구리도 금방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렇죠. 아주 유치한 성과주의. 예. 자,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결선 투표제라는 건 1, 2등 후보가 다시 붙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당장 그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은 네.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돈이 아니더라도 사실 엉뚱한 데 투입되는 돈이 많거든 사실은요. 국방비를 보세요. 네, 최순실 때문에 날아가는 돈 생각하면 그거는 잔돈푼이다. 그러면 네. 선거 공용제는 선거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안 나갈 건데 왜냐하면 이 기탁금 5억 원이 없어서 정부가 대주기 시작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 4천 명 나오면 어떡합니까? 좋죠. 그 비용을 어떻게 국가가 다 대요? 예를 들면 이게 황당한 질문인가요? 아니 황당하지 않죠. 네. 선거 공용제라는 게 결국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건데 네. 기탁금이라는 게 사실 다 나중에 국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못 찾아오죠. 네.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안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이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가가 기탁금 대신 내줬다가 나중에 회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네. 개인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정부는 항상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선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은 제한을 줘야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빈곤층들에게 기회를 주려면은 선거 비용을 갖다 최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대통령 후보가 한 100명쯤 나오면은 그거 어느 후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변별력도 없을 텐데 무슨 그것도 통제나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선거 공용제를 할 때, 예. 아니면 제가 막연한 우려인가요? 네. 아니죠. 근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 해보면은 네.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조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많이 주되 엄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적합성을 따져가지고 적합하지 적합하지 않은지 아.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은 역량도 없고 무지하고 그죠? 쌩까기나 하고 네. 이상한 농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적합성이 있는지를 안 따졌잖아요 우리는요. 네네네. 그냥 뭐 여론 보이나 하고 이상한 농담은 이명박 씨 같은데, 네. 이명박도 했지만 박근혜도 했죠. 네, 박근혜, 네, 하고 있죠. 아재 개그라고 해가지고 네, 비서도 네.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웃기면 웃어줘야 되고 남들이 웃기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거기 완전히 갑질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적합하냐, 적합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걸러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공용제를 안 하고 있는데도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만약 제도 바꾸면 허경영이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이나 그렇죠?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누리과정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역으로 넘겨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성인 교수님 모시고 거꾸로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생각을 했었어요. 의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좀 더 선진화하고 좀 더 이렇게 민주화해야 된다는 건데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는 특권 내려놓기 정도 수준의 제도 개혁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내각제로 하든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대통령은 하여튼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만둬야 됩니까? 그냥 그 하야라고 하는 아주 촌스러운 표현도 쓰는데 퇴진, 사임해야 됩니까?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까? 뭐 합리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면은 탄핵보다는 퇴진이 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덜 들고 그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일정을 자꾸 고려해서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정치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대중들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앞으로 일상을 갖다가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정치 일정에 맞춰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분노를 갖다가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모두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네. 이들은 셈법만 있죠. 셈법만. 네.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지 네. 다른 그 계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중요한 거는 대중들의 어떤 분노인데 네. 아마 이걸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야당도 사실은 대중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번 국면에 약간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씨가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나 분명한 건 유력 대선 주자인 건 분명한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 욕을 하려니까 좀 마음이 떨리는데 근데 이분이 이번 국면에서 뭐 대통령 말 안 들으면 나도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래서 약간 놀랐어요. 막 전두환인가 중대 결심을 하게. 그래서 그런 게 이를테면 셈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시민적으로는 용납 안 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퇴진하는 게 뭐 간편하고 좋죠. 그만두면 뭐 60일 내에 대선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건 박근혜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 정말 나라를 파탄에 빠지게 했던 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민주적 그 공무원 파면 제도인 탄핵을 통해서 쫓아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데 선생님 견해는 어떠세요?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하는 거죠. 시간도 좀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좀 친하지만은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친해도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나중에는 들어주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차피 들어줄 거면 빨리 들어주라. 왜?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거라면 빨리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퇴를 시키거나 어차피 뭐 퇴진을 시킬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뭐 대안은 없지만은 그리고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데 여당이 잘못했고 야당도 동조했고 재벌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냐 이런 거죠.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뉴욕타임즈 만평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머리가 열렸는데 그 안에 최순실이 들어가서 조정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창피해. 그렇죠.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여기 했다, 얘기했다,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뭐 알파고 그걸 빗댔죠. 아주 그냥 정말 왜 우리가 창피한데 진짜 창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배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격언도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다 또는 퇴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물론 시민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뭐 박근혜를 찍은 시민들의 잘못이 조금 떠오르긴 하네요. 근데 시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달기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순실은 다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주문 아닌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녀노소. 자기 영역에서 자기 영역을 갖다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집단적인 행동은 기본적으로 하되 일상이 돌아갔을 때는 자기가 발딛고 있는 땅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다음에 자신이 몸잡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들을 갖다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뭐 탄핵이든 퇴진이든 뭐 하야든 이 국면에서 사실 예를 들면 철도노조 노동자들은 뭐 지금도 파업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묻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그렇죠. 목소리가. 네, 완전히 묻혔죠. 그러니까 퇴진 전국이지만은 여전히 그 전국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집이 학교에서 좀 멀어서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철도는 파업 때문에 제가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성실해졌어요. 기차가 파업을 하니까 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나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성실해졌고 또 하나는 일찍 나오다 보니까 학교 일찍 도착합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불편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더 좋아. 파업하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그로 자기 영역에서 그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갖다가 게을리해서 안 된다.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사실 연결되면은 저는 뭐 이 탄핵 국면에서도 지혜로움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분권화 이런 게 안 돼서 사실은 철도 노조 파업도 뭐 철도 코레일 사장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측면은 별로 없고요. 보면 실제로 청와대에서 오다 때려주고 확인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국정농단이 전면화되니까 철도 파업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거나 조정을 하거나 뭔가 임단협을 통해서 이거 파업을 종식시키거나 노동자들과 대화도 안 되고 이런 거죠 지금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블랙홀 같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게 다 피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박근혜가 다 잡아먹은 형국이에요. 그렇죠. 철도 노조 파업만이 아니라 배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될 뭐 현안이 많잖아요. 검찰이 우병우 수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백남기 선생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뭐 압수수색 검증 영장 들고 찾아오고 요란을 떨었는데 그 수사를 위한 건데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하다못해 뭐 물대포를 쏘도록 한 경찰 책임자는 소환했고 제대로 뭐 조사가 되는 건지 처벌받는 건지 뭐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지금 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박근혜가 빨리 물러나야 되겠군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엉망이겠네요. 일상이 자꾸 이제 뒤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토요일 날 집회도 한두 번이지 뭐 매주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생업이 있고 또 주중에 힘들었던 분들은 그때라도 잠깐 쉬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 촛불을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해 보면은 오래 했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했죠, 사실은. 밤새도록 하고. 그때 그게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재밌기도 신나기도 하지만은 정상적인 일상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촛불이 꺼진 다음에 되게 허탈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모여서 바뀐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모여도 안 바뀌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2008년도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통제하거나 뭐 지도하거나 뭐 하는 건 곤란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대중들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냅둬라. 청와대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고 신촌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 줄 맞춰가지고 행진하고 저는 이런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방식이죠. 그러면 뭐 지도부 이런 표현들 그렇죠? 뭐 누가 누굴 지도해. 지도는 학교에서 교수가 하면 됐지.
우리 배성인 교수님이 정치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몇 가지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전국 교수 노동조합의 사무총장님이시고 그건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막 끝나셨나요? 네, 이셨고. 네, 그렇다고 교수 노동조합에 관여를 안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옛날식으로 얘기하시면 여전히 지도부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활발히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연구기관인데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한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자,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최고를 자랑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학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 좀 여쭙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대학? 대학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너무 많고요. 너무 많다. 많고 일단 대학이 가지고는 본령이 이제 상실됐죠. 본령이라는 거는 대학 기능이 없었죠, 사실은. 대학의 본령 기능 뭡니까? 그러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연구. 그죠? 네.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학교가 뭐 그런 표현을 진짜 오래됐어요. 뭐 공장화됐다는 둥, 뭐 취업기관이라는 둥, 뭐 이런 건데 실제 제일 먼저 선두에서 그걸 반성하고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수들이거든요. 근데 교수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지시만 하려고 그러고, 뭐 통제만 하고, 훈계하고, 계몽인하고. 그러니 대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학은 자치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대학이 또 민주주의가 핵심인데 이런 게 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시국이 되니까 대학 교수들이 또 나오는 것이지 그전에 잘 안 나왔다고요. 제가 지금 민규협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규협 6년, 교수노조 2년 반, 학당 제가 지금 6년째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딱 2개월 쉬었습니다. 아이고. 집회, 단적인 예로 집회 나가면은 제 동료들 갖다가 많이 봐봤자 30-40명이고요. 일상적으로 볼 때는 10명도 안 옵니다, 사실은요. 깃발도 없어도 집회라는 게 뭐 세월호 이런 큰 집회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거 갖다가 내부에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계속 체근하고 채찍질 해가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한국사회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요즘에 대학 교수들 욕을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본연의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학술운동이나 교수노조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도 서울대 교수가 700몇 명, 728명인가 그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최대죠. 의대 교수 이런 거 감안하면 죄송합니다. 의대 계신 분들한테. 근데 의대 선생님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요번에 서울대 의대 희한한 분도 우리가 한번 뵀고요. 하여튼 그런 게 평소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건 맞는데 그럼 교수 사회에 대한 처방도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에 대한 처방하고 비슷한 겁니까? 특권화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면이 많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수들 정년 보장을 받게 되면은 생각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뭐 보통 한 1억 넘어가는 교수가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맞벌이도 또 많습니다. 교수 맞벌이.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아이들을 갖다 유학 보내는 교수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요. 그렇죠. 남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일단 남다른 교육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강당에 서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일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본인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갖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이들만큼은 남다른 교육을 시키면서 강단에서는 많은 꿈과 희망을 주려는 그런 관념적인 행태를 연출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불가피론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찬성하는 교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학과도 막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학과 통폐합이 일단 핵심이죠. 그러니까 신입생이 줄어드니까 신입생이 줄어들는 만큼의 이제 등록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는 과들을 갖다가 없애거나 통합시키거나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대학이라는 게요. 대학이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큰 배움인데 대학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학과만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독일 문학도 있고 뭐 스페인 문학도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뭐 모든 대학이 그 기능을 한꺼번에 다 수행하는 건 사이즈 때문에 어렵더라도 적어도 종합대학이라면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주체로서 인정을 받은 적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항상 보면 재단, 그다음에 뭐 교수들 이들이 항상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네, 네. 같이 해야 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갖다 굉장히 상대화만 시키고 있고 일종의 1인당 등록금 얼마 곱하기 몇 이런 숫자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 갖고서 1년을 어떻게 운영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다가 학생의 자존감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뭐 묵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구에서 연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교육 열심히 하고 자기 기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데 오히려 엉뚱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학 교육은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등록금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은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면은 등록금 문제는 부차적일 수도 있다. 사실. 그러니까 대학답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학다우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사실. 한 과에 한 명의 신입생이 들어와도 그 한 명을 위해서는 그 과를 갖다가 존속시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사가 안 돼도 힘들겠지만은. 근데 학교는 장사 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교육부가 재정을 쥐고서 대학을 협박하는 거죠. 그죠? 교육부가 지원하니까 그만큼 교육부가 요구하는 내용을 갖다가 대학이 수용해라. 안 그러면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이 지금 같은 그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초중등학교 활동가들, 교사들, 그다음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하고 그런 논의를 지난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도 통합시키자. 대학 평준화해야 된다. 대학 평준화는 뭐 프랑스처럼 막 번호 매기고 이런 겁니까? 각자 입장은 다른데요. 프랑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핵심은 지금과는 다른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 평준화가 안 되면 통합 네트워크를 하자. 뭐 이런 입장을 맨날 얘기하고 정부 책임형.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국립대 같은 겁니다. 국립대 공립대인데 사실 대학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학 개혁은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그냥 뭐 대학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불만은 대학 교수님들이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번역 안 된 책 이런 거는요 투성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굉장히 우리 사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연구 과제들 중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저희는 인권운동하면서 이제 법학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거의 뭐 법학 전문 대학원 만든 이후에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거기 마치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간 것 같고 법학의 본래적 역할이나 기능 이런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꼭 법학만의 문제냐 하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인 문제 같아요. 무엇보다 불만은 책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 교수들이 쓰는 책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말고요. 이 문제도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맞죠. 그것도 이제 성과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책을 내는 게 성과 아닙니까? 그게 성과인가 맞는데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카운트하는 실적이라는 거는 책보다는 논문이 더 쉽거든요, 사실은요. 오히려. 아니 그 논문도 논문 나름인데요, 선생님. 논문을 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책은 그야말로 논문은 뭐 읽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책은 그야말로 학문의 시장에 내놓는 거잖아요. 뭐 장사미사가 다 읽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도 책도 내보시고 논문도 쓰셨지만 당연히 공이 책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논문 여러 개 모아야 겨우 책 하나 되는 거고. 근데 왜 책을 평가를 안 하죠? 평가를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도 필요하고
많이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시간에는 논문을 통해서 업적 인증 받는 게 손쉽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게 논문 하나 쓰는 거를 예를 들면 논문 5편 쓰는 걸 책 하나, 네. 10편 쓰는 걸 책 하나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군요. 네, 그렇죠. 논문 하나, 책 하나 똑같은 거예요? 뭐 똑같지는 않고요. 네. 책은 한 2편, 3편 이 정도밖에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이 무궁무진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단행본 책을 내는 것보다는 논문 쪽으로 교수들이 가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도 평가하고 중앙일보.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가 평가하죠. 네. 언론사가 대학을 평가할 자격은 없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평가를 수용하는 태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경영학과, 모 대학 경영학과 계신데, 네. 중앙일보가 이제 경영학과를 평가했는데, 그 학과가 전국 6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냐면은, 중앙일보 평가를 계속적으로 반대해 왔지만은, 막상 6등하고 나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왜 평가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네. 근데 6등 하다가 만약 10등으로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또 약간의 책임 문제나 왜 떨어졌냐 이런 추궁도 나올 수 있겠네요. 뭐 기분은 상당히 나쁘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추궁이 있지 않나요? 추궁 같은 건 안 하는데요. 아. 뭐 등수 들어가는 것만 해도 좋아하니까. 네. 근데 안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 좀 기분은 좋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그 오묘한 게 있는데 네.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돼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대학이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학문을 할 때는 일단 즐거워야 되는데 학문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즐거워야지 학문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행정이나 하고 논문에 쏟아고 앉아있으니 즐거울 리가 없겠죠. 맞아요. 학생 지도도 안 되는 거죠. 즐거운 대학 교수님, 늘 즐거워하는 대학 교수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네. 뭐 없지는 않고 꽤 계시긴 한데 예전 같지 않은 건 확실하고. 네. 그죠? 예전에 대학 교수들이 좀 멋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럼 대학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까처럼 뭐 국가의 역할을 훨씬 더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교육부 정책이라든가 네. 시스템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여는 안 하는데 지원은 대폭 지원만 하고 늘려라. 관여하지 마라. 네. 네, 그리고 평가도 함부로 하지 마라. 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네.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은요. 선생님, 하여튼 선생님 그동안 10년 동안 민교협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네. 맞죠? 네. 민교협, 그다음 교수노조, 학술단체 협의회 이렇게 그러니까 상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사무총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이런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는데 한국 사회 교육 문제는 사실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죠. 많이 어려워졌죠. 네, 네. 그러니까 고착화되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계급 모순이 있죠, 분명히. 네. 분단 모순도 분명히 있는데 네, 네. 이 계급 모순과 분단 모순이 중첩돼 있지만은 그 기재에는 교육 모순이 깔려 있죠. 모든 건 다 교육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항상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 교육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계급이고 분단이고 이 문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적으로는 NLPD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뭐가 주요하냐, 뭐가 기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우리 배성인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그 이전에 그 밑자락에 교육 모순이 있는데 교육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은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심화되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선생님 저희가요. 네.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그냥 네. 쑥 지나가서 네. 우리 또 청취자들에게 너무 긴 방송을 들려드리면 송구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 그 박근혜 거취 문제랄까 퇴진이냐 탄핵이냐 아주 좋은 가르침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네. 맞아요. 그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전혀 또 다른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겠고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수의 시민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 사회를 비롯한 교육 문제가 오늘 뭐 본격적으로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교육 모순도
계급이나 분단에 못지않아 아니 그 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모순이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뭐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요즘 집회 현장에 가면은 이제 혁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고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혁명도 즐겁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운동도 신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싸우고 일상도 즐겁게. 그게 행복한 삶이네요. 네. 네.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 또 박근혜란 사람의 국정농단 어떻게 풀어야 될지부터 또 교육개혁까지 또 우리 일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성인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